제 이름은 지영입니다. 저는 남들 다 잠든 새벽,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차를 몰았습니다. 낮에는 작은 무역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숫자를 맞췄고 퇴근 후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택배 상하차와 배송 일을 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갈려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겨울엔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손으로 차곡차곡 모은 2천만 원.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이만 하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차릴 작은 브런치 카페의 계약금이었으니까요. 그 피 같은 돈이 악마들의 유럽 여행 판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걸고 그들을 어떻게 초전박살냈는지 그 처절한 기록을 고백합니다. 지영아, 너 아니면 우리 엄마 길바닥에 나 앉아. 나 좀 살려줘. 응. 어느 날 새벽 2시 택배 상자를 나르다 잠시 숨을 돌리던 제게 남편 민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시어머니 명자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용은 절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써서 당장 이번 주까지 은행에 2천만 원을 넣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당장 내일이라도 쫓겨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 돈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거예요. 제 카페 보증금이라고요. 제 절규의 시어머니가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지영아, 나 이 집 없으면 죽는다. 늙은 시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꼴 보고 싶니? 너 그렇게 독한 애였어. 나중에 내가 다 갚아줄게. 일단 집부터 살리자. 남편 민석도 옆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사람이 죽겠다는데 내 장사가 중요해?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냐. 결국 저는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제가 밤잠 설쳐가며 무거운 박스에 어깨가 피멍이 들며 모은 그 2천만 원을 시어머니 계좌로 쐈습니다. 그날 저는 카페 계약을 포기하고 텅 빈 거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꿈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멍하니 핸드폰을 보는데 신우이 해리의 인스타그램 알림이 떴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던 그녀였지만 계정이 전체 공개로 되어 있더군요. 거기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고생했다고 보내준 유럽 비즈니스석 여행, 에펠탑 보며 마시는 샴페인은 꿀맛. 사진 속 해리는 비즈니스석에 누워 명품 쇼핑백을 한가득 안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남편 민석의 카톡창을 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진짜 지옥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민석아, 지영이 그 바보 같은 년이 집 경매된다니까. 밤낮으로 택배 배달해서 모은 돈 바로 쏘더라. 크크 아파트 경매는 무슨. 그 돈으로 우리 해리 유럽 1등석 태워보냈어. 우리 딸, 기 좀 살려줘야지. 남편, 엄마 최고. 지영이는 지 돈 날아간 줄도 모르고 몸 아프다고 병원에 누워있어. 해리 올 때 내 명품 지갑도 하나 사 오라 그래. 제 무릎 연골과 맞바꾼 돈, 제 새벽잠과 맞바꾼 그 2천만 원이 신우이의 호화 유럽 여행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거리에서 상자를 나를 때 그들은 어디서 스테이크를 썰지 궁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르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파리의 평화로운 바람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님, 아파트 경매는 어떻게 됐어요? 아가씨는 왜 유럽에 있죠? 시어머니는 들킨 걸 알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들었으면 어쩔 거냐? 어차피 내가 모은 돈 우리 가족 위에 좀 쓴 게 죄냐? 우리 해리 30 넘도록 백수로 지내는 거 안쓰러워서 내가 큰맘 먹고 보낸 거다. 올케가 돼서 신우이 유럽 여행 좀 보내준 셈 쳐라. 너도 참 마음을 넓게 써야 복이 오는 거야.
어머님, 저 밤마다 택배 나르면서 그 돈 모았어요. 제 몸 갈아서 만든 돈이라고요. 야, 내가 젊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지. 시어머니한테 대드냐? 그냥 효도한 셈 치고 입 다물어. 그 비릿한 웃음소리에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을 소금밭으로 만들겠노라고. 저는 그날로 태원의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여자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첫째, 용도, 사기, 고소. 집 경매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은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저는 카톡 대화 내용과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특히 암이나 병보다 경매라는 경제적 위기를 사칭한 것은 더 확실한 사기 죄목이 되었습니다. 둘째, 신우이의 숨통을 끈다. 신우이가 사용 중인 제 명의의 가족카드를 즉시 정지시켰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결제가 안 되게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도난 및 부정 사용으로 신고했습니다. 럭셔리 여행을 즐기던 신우이는 순식간에 파리 거리에서 무일푼 거지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셋째, 진짜 아파트의 파멸. 시어머니가 딸 여행비를 보태려고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빌린 사채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에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박명자가 며느리 돈 사기쳐서 고소당했으니 재산 빼돌리기 전에 빨리 압류하라고요. 귀국 당일 파리에서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신우이와 마중 나온 시어머니, 남편 앞에 저는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유럽 비즈니스석은 편안하셨나요? 제 목소리에 세 사람의 안색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박명자 씨,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혜리 씨, 부정카드 사용 및 작물 취득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명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영아, 너 미쳤니? 신우이 여행 좀 보내준 게 무슨 죄라고 이 난리야. 죄죠. 제가 밤새도록 택배 상자 나르며 모은 피땀, 당신들 욕심 채우는 데 쓴 거. 이제 아가씨가 갈 곳은 에펠탑이 아니라 구치소 감방일 거예요. 남편 민석이 제 멱살을 잡으려 하자 저는 미리 준비한 이혼 소장으로 그의 면상을 갈겼습니다. 너도 끝이야. 내 엄마랑 동생 뒷바라지 이제 교도소 면회 가서나 해.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진짜로 경매에 넘어가 사채업자들에게 털렸습니다. 세 식구는 길바닥으로 나앉았고 신우이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망하며 뱉어낸 합의금과 위자료를 싹싹 긁어모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밤에 택배를 나르지 않습니다. 대신 제 이름으로 된 번듯한 브런치 카페를 차렸습니다. 가게 이름은 미드나잇 딜리버리입니다. 제 고통을 복수로 바꾼 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경찰서 유치장과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리며 지옥을 맛보고 있을 때 저는 차가운 공사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앗아갔던 제 피땀 어린 2천만 원, 그리고 복수를 통해 받아낸 위자료와 합의금은 제 새로운 인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가 차린 브런치 카페 미드나잇 딜리버리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치이고 밤에는 남몰래 투잡을 뛰며 버티는 이 시대의 지영이들을 위한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제가 밤새 택배를 나르며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새벽 기사님들을 위한 든든한 샌드위치, 지친 직장인들을 위한 진한 수프. 제 진심은 통했습니다. 택배 알바하던 사장님이 차린 카페라는 사연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저희 카페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밤에 남의 택배를 나르지 않습니다. 제 카페에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줄을 선 배달 기사님들께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카페가 지역 명소로 자리를 잡고 매출이 정점을 찍던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가게 구석에 냄새나고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민석이었습니다. 회사는 횡령으로 잘리고 도박과 빚에 찌들어 얼굴은 반쪽이 된 채였습니다. 지영아, 너 진짜 대박 났다며.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엄마는 지금 고시원 월세도 못 내서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민석은 제가 정성껏 만든 15,000원짜리 시그니처 샌드위치를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가장 비싼 커피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먹어. 이건 옛 정 생각해서 주는 마지막 자선이야. 그런데 민석아, 그거 아니? 너희 엄마가 내 돈 훔쳐서 해리 유럽 여행 보냈을 때 나 병원에서 린 거 맞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민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 같은 벌레들 때문에 울지 않겠다고, 대신 너희가 평생 내 성공을 보며 피눈물 흘리게 하겠다고 다짐했어. 다 먹었으면 나가. 우리 가게 물 흐리지 말고. 얼마 뒤 저는 시어머니 명자와 시누이 해리가 머문다는 허름한 고시원촌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외제차를 끌고 제일 비싼 옷을 입고 말이죠. 그곳에서 저는 폐지를 줍고 있는 명자와 명품 가방 대신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 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러 가는 해리를 마주쳤습니다. 해리는 파리에서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명자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해리가 전과자가 돼서 취직도 안 되고 우리 아들은 노숙자 신세야. 제발 돈 좀만 빌려줘. 응.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녀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던 아파트의 낙찰 확인서였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세요? 집 경매된다고 거짓말해서 내 돈 뺏어갔죠? 이제 그 아파트 진짜 제 소유가 됐어요. 제가 낙찰받았거든요. 조만간 리모델링해서 우리 카페 2호점 직원 숙소로 쓸 거예요. 어머님이 살던 안방은 우리 카페 알바생들이 쓰게 되겠네요. 해리는 제 차와 가방을 번갈아 보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래? 가족이었잖아. 가족. 내 연골 갈아서 모은 돈으로 비즈니스석 타고 샴페인 마실 때 너희한테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돈 나오는 기계였겠지. 이제 평생 내가 성공하는 뉴스. 우리 카페 줄 서는 사람들 보면서 사세요. 그게 내가 주는 최고의 복수니까.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3년 전 새벽 차가운 배송 트럭 운전대를 잡고 울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눈물 대신 향긋한 커피향과 저를 믿어주는 직원들, 그리고 제 음식을 사랑해주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미드나잇 딜리버리는 오늘도 문전성시입니다. 저는 이제 밤잠을 설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남의 짐이 아닌 제 꿈을 배달하고 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이 앗아갔던 2천만 원은 이제 제 하루 매출액이 되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이 올라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이합니다.